370편 항공편 수색이 이제 깊은 바닷속으로 이동합니다. 16피트 길이의 무인 잠수정이 처음으로 발사되어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해저를 스캔합니다. 이 잠수정은 해저 지형을 그리기 위해 측면 스캔 소나를 사용합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는 370편이 인도양 어딘가에서 자취를 감춘 또 하나의 비극적인 항공 미스터리라고 믿어왔습니다. 최신 수중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깊은 바다를 관통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3D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수중 드론이 마침내 기체 잔해를 찾아내고 블랙박스를 회수하자 조사관들은 이야기 전체를 뒤바꿀 무언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행의 마지막 순간이 가리킨 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됐을 결정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 10년 동안 공식적인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보잉 777 기가 항로를 이탈해 인도양 위를 수시간 동안 비행하다 연료가 고갈되어 추락했다는 것이었죠. 조종사의 실수였을 수도 혹은 기계적 결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고 유가족들은 이제 그만 잊고 나아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오션 인피니티는 수색이 시작되었을 당시 사용 가능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AI 음파, 탐지 매핑 및 영상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수중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드론이 마침내 기체 잔해를 찾아내고 블랙박스를 회수했을 때 전문가들이 들은 내용은 공식 발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하지조차 않았죠. 마지막 오디오에는 현대 항공기에서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정비 기록이 드러나며 더 심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해당 기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문서화했고 수리 일정까지 잡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370편의 이륙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보다 운항 일정을, 생명보다 돈을, 그리고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한 조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3월 8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370편은 베이징으로 향하는 평범한 야간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운항한 보잉 777대 202R 기종은 53,00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53세의 자하리 아흐마드 샤 기장은 18,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었습니다. 27세의 파리크 압둘 하미드 부기장은 2,8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노련했습니다. 기체는 인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기상은 맑았습니다. 오전 12시 41분 370편은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과 비즈니스 여행객, 아이들, 그리고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사의 직원 2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인 승객 2명이 도난된 여권으로 탑승하여 훗날 여러 추측의 원인이 되었으나 결국 이들은 사건과 무관했습니다. 오전 1시 7분 ARS는 마지막 정기 보고를 보냈습니다. 1시 37분에 예정되었던 다음 업데이트는 오지 않았습니다. 1시 19분 자하리 기장은 쿠알라룸푸르 관제소에 침착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말레이시아 370이라고 말했습니다. 2분 뒤 트랜스폰더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민간 레이더에서 항공기의 식별 정보와 고도, 속도가 사라졌습니다. 베트남 관제사들이 진입 보고를 기다렸으나 소식은 없었습니다. 호출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1시 38분 관제소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370편은 이미 기술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용 레이더는 한 미확인 비행체가 왼쪽으로 급선회하여 말레이 반도를 가로지르고 페낭 남쪽을 지나 안다만에 북서쪽으로 향하는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그 정보는 며칠 동안 수색팀과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기체를 비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륙 후 7시간이 넘게 흐른 오전 8시 19분 인말세트 위성이 항공기로부터 전송된 마지막 자동 교신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370편은 항로를 수천 킬로미터나 이탈해 비행하다가 239명을 태운 채 남인도양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항공 역사상 가장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고 펜실베이니아주 면적보다 넓은 해역을 수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색팀이 원래 예정된 경로를 따라 남중국해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370편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군의 레이더 데이터가 확인되자 수색 지역은 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인말세트 기술진은 위성 신호를 정밀 분석하여 두 가지 예상 경로를 도출해냈습니다. 하나는 중앙아시아를 향하는 북쪽 경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도양으로 향하는 남쪽 경로였습니다. 레이더망에 포착될 가능성 때문에 북쪽 항로는 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남쪽 항로뿐이었습니다. 3월 24일 나집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는 370편의 여정이 인도양에서 끝났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2014년 10월 해저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해 음파 탐지기로 12만 제곱킬로미터의 해저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수색팀은 난파선과 화산, 고대 지형들을 발견했지만 비행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잔해들이 해안으로 떠밀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레위니옹 섬에서 플래퍼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에서도 더 많은 잔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잔해들은 370편이 추락했음을 확인해 주었지만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류 분석 결과 잔해가 공식 수색 구역보다 더 북쪽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파손 패턴은 연료 고갈로 인한 흔적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파편은 강력한 충돌을 암시했고 또 다른 조각들은 기체를 제어하려 했던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션 인피니티는 2018년 11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구역을 다시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은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2018년 조사 보고서는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누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경로의 선회, 비활성화된 트랜스폰더, 그리고 교신이 끊긴 뒤에도 이어진 긴 비행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경로는 속도, 고도, 방향, 자동 조종 설정 같은 여러 가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하나만 바뀌어도 최종 도달 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수동으로 제어되었다면 공식 수색 구역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가설만 무성해졌습니다. 보잉 777기는 다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기계적 결함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한 시스템이 고장 나도 예비장치가 즉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70편은 트랜스폰더와 ACARS 무선 교신이 거의 동시에 끊겼고 그 상태로 몇 시간 동안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비행기는 방향을 틀었고 고도를 바꿨습니다. 누군가 기체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응은 비판을 받았고 레이더 데이터 공개는 지연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국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비 기록 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수개월 전의 로그 기록에서 370편 기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해당 기록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말 오션 인피니티는 마지막 수색 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AI 기반의 정밀 음파 탐지기를 장착한 자율무인 잠수정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광활한 영역을 극도로 세밀하게 매핑할 수 있는 장비였죠. 수색업체는 모든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오로지 기체를 찾았을 때만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월 수색선은 표류 분석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북쪽 구역에 6대의 무인 잠수정을 배치했습니다. 수주 동안 잠수정들은 해저면을 샅샅이 훑으며 모든 골짜기와 능선, 잔해와 이상 징후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2월 23일 한 잠수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수심약 6,000m 지점에 거대한 잔해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난파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넓었고 지질학적인 지형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인위적이었습니다. 원격 조종 수중 로봇이 약 6.4km 깊이의 심해로 내려갔습니다. 로봇의 조명이 마침내 어두운 바닥을 비추자 현대식 항공기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특유의 색깔이 선명한 동체 조각들, 사방으로 흩어진 객실 자재, 엔진 부품들, 그리고 퇴적물 속에 절반쯤 묻혀있던 선명한 주황색 비행기록 장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블랙박스가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잔해는 약 2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잔해의 분포 패턴은 기체가 수면에 부드럽게 착수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충격과 함께 추락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동체는 산산조각이 났고 양쪽 날개는 본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꼬리 부분은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엔진의 팬블레이드는 뒤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었습니다. 조종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으스러졌지만 다행히 기록 장치는 무사했습니다. 인양 작업에는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위치 발신 장치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이전 수색에서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죠. 이틀 뒤 동체 잔해 아래에서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비상 위치 송신기가 온전한 상태임에도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명 뗏목은 여전히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역시 기체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자동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추락이 너무 순식간이었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정밀 조사를 위해 호주의 보안 실험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 따르면 트랜스폰더가 멈춘 뒤 기체는 통상적인 한계를 훨씬 넘어선 43,000피트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차단된 상태에서 객실 기압은 불과 몇 초 만에 의식을 잃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이후 외딴 남인도양을 향한 경로를 따랐습니다. 비행 시간의 대부분은 자동 조종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0분을 남겨두고 자동 조종 장치는 해제되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수동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통제해 하강하며 수면 근처에서 속도를 줄였고 약 200노트의 속도로 바다에 충돌했습니다.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그 뒤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2시간의 대부분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무전 호출도 조종사 간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스템의 웅궁거림과 간간이 들리는 스위치 조작음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몇 분 사이 말레이어로 말하는 차분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자하리 기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조종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수동으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오디오는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비상 위치 발신기를 차단하는 과정과 비행 경로 그리고 자신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뢰는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납치도, 기계의 결함도, 테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그 이상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정비 데이터는 실종 전 기체의 핵심 구조 부품에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리가 권고되었으나 조치는 미뤄졌습니다. 이메일에는 관리자들이 비행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정비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한 건의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합의와 구조조정,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2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미스터리를 끝냈을지 모르지만 불의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잔해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